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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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마스크는 지금 실내에서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걸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마스크를 하면은 미세먼지가 좀 줄어드나요? 근데 마스크를 벗으려면 벗지 왜 또 이렇게 내려다. 어디 이거 감기 걸리셨어요? 응? 아, 화장을 안 해서? 아, 그랬구나. 예. 아, 제가 그걸 알아보지 못한 제가 나쁜 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민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형사재판실무 2학년 2학기에 주로 들으시는 형사재판실무 과목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형사소송법 잘 기억나시나요? 예, 고개를 저으시는 당신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형사소송법 잘 기억나지 않으시더라도 배우신 기억은 있으시죠? 처음에 형사소송법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거 배우신 기억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형사재판 실무 과목에서 바라볼 책들이 꼭 3개예요. 첫 번째로 형사소송 절차 실무라는 책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판결서 작성 실무라는 3개의 책을 보게 되는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순위로 따지면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형사증거법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형사소송 절차 실무는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 책을 제일 먼저 보는 이유는 우리가 머릿속 저 아래 시면의 홀 안에 있는 그 형사소송법을 머릿속에서 꺼내오기 위함입니다. 이 형사소송 절차 실무 오늘 우리가 볼 이 형사소송 절차 실무라는 책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법원의 입장에서 형사소송 절차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책이에요. 자, 법원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탁 박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검찰 실무 같이 수강하시는 분들, 학교에서 같이 수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검찰 실무 듣다 보시면은 야, 똑같은 조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네 라고 여러분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형사소송법 책에서 보아온 그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입장을 기반으로 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학교의 노명선 교수님이라든지 검찰식으로 형사소송법을 바라보시는 분들의 시각으로 보시면은 이 책이 이해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나중에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이 형사소송 절차 실무라는 책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형사소송 개관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기억이 안 나니까. 형사소송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사소송법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면 헌법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헌법 제12조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헌법, 우리 헌법을 한번 살펴보죠. 헌법은 조문도 몇 개 안 되는데 사람 되게 열받게 하는 그런 법입니다. 워낙 추상적으로 되어 있고요. 자, 헌법 제12조를 살펴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규정 하에 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자, 그 뒤에 한번 보시죠.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형사소송법에 강제 수사 절차가 있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들은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강제 수사. 임의 수사의 원칙과 강제 수사 법정주의란 것이 있는데 그 법은 헌법 제12조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뒤에 살펴보면 12조 2항 살펴보면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내용들이 형사소송법에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표기가 되겠죠. 3항 보시죠. 체포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강제수사, 법정주의, 영장주의의 원칙을 12조 3항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조 3항 단서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형사법 시험을 보실 때 엄청나게 출제가 되겠죠.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 정도로 머릿속에 지금 익히고 다시 우리가 형사소송법으로 넘어가 보죠. 형사소송법 교과서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대체적으로 이런 내용들로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형사소송의 적거나 이러실 필요 전혀 없고요. 기억을 좀 되살려 오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딱 펴면 나오는 내용이 형사소송의 구조론이에요. 쓰실 필요 없습니다. 형사소송의 구조론에서 나오는 논의가 뭐냐면요. 형사소송, 우리가 배우는 이 형사소송의 이상은 뭘까요? 이상은 딱 요겁니다. 실체 진실주의. 얼마나 예쁘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실체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 시스템이 바로 형사소송의 구조론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옛날에 우리가 조선시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이 형사소송을 했습니까? 어떻게 누가 했을까요? 막 떠드세요. 원래 이게 떠드는 자리예요. 네. 누가 했습니까? 사또, 그렇죠. 사또, 다른 말로 원님. 옛날에는 사또가 사람을 불러다가 조지고 신문한 다음에 심판까지 다 해버려요. 자,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원님 재판은 수사, 소추, 그리고 판결에 관한 권한이 한 사람한테 모두 집중돼 있어요. 자, 수사, 소추, 지금으로 생각하면 경찰, 검찰, 법원이 하는 일을 모두 다 원님이 형방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나름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나름 효율적인데 여기 문제는 자, 옛날에 우리가 항상 사극을 보면 뭘 하죠? 사람 다리에다 뭘 넣고 이렇게, 예, 그렇죠. 주리를 들고 막 물을 먹이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자, 수사권과 소추권과 이 판결에 관한 권리가 한 사람한테 집중돼 있으면 이 소추가 자기가 소추를 하고 나서 자기가 이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원님 재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규문주의 형사소송 구조라고 하는데 이 규문주의 구조가 결코 좋지 않다는 걸 우리가 계속 형사소송이 발전을 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근대적 의미의 형사소송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이 탄핵주의는 뭐냐 하면 수사 소추권과 판결에 관한 권한을 분리를 해놓는 거예요. 사법 분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와 소추의 권한은 수사기관이라고 불리는 경찰, 그리고 검찰이, 판결은 법원이 이렇게 나눠서 하게 되는 것이 이 규문주의에서 탄핵주의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948년에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옛날 원님 재판에서 이렇게 탄핵주의 재판으로 바뀌게 됐어요. 이게 사람의 어떤 실체를 발견하는 데, 범죄 혐의 실체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하에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바뀐 건 아니고요. 어디서 갖고 왔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옛날 법률은 다 어디서 왔어요? 그렇죠. 일본에서 왔죠. 일본 법률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렇죠. 독일에서 왔어요. 독일 법은 또 어디서 왔냐? 프랑스에서 오고 했습니다. 이 형사소송법은 1800년대 프랑스, 그리고 독일, 그리고 일본의 것들을 계수를 해가지고 결국 1948년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으로 바뀐 것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이 지난 2007년도, 이따가 우리가 볼 거긴 한데 2007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07년도에 사법시험 2차를 봤거든요. 국법과 신법을 모두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2008년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에 뭐 나올 거다, 뭐 나올 거다 그런 거 꼭 보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공부했는데 막 뭐 바뀌었으니까 무조건 나올 거다. 그리고 뭐 작년에도 보면 형사소송법 뭐 313조가 개정이 돼가지고 뭐 그게 뭐 나올 거니 말 거니 별별 얘기 다 있었는데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예, 허무하죠. 자,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라는 이 실체 진실주의를 발견해내기 위한 그 구조론이 하나가 이제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보면 나오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거 먼저 쓸게요. 아까 규문주의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나오는 무슨주의 vs 무슨주의 나오는 게 당사자주의 형사소송 대 직권주의 형사소송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좀 나셨으면 좋겠어요. 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대립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송, 형사소송 절차의 주도권을 소송의 당사자, 이 당사자는 누구를 의미하죠? 검사와 그렇죠. 피고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검사와 피고인한테 주도적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법관이 개입을 하는 것이 될 것이냐 이렇게 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소송 구조 중에 어느 것이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 더 합리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법률을 공부하기 전에는 미드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한 영화들, 그러니까 그 영화들이 뭐 정말 이상하다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기 위한 왜곡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합의부 사건 관할 사건인데 도가니 영화만 봐도 그 사건은 3명의 판사가 1심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1명의 판사가 진행하는 걸로 많이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판사가 이렇게 와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장난치기 쉬운 상황으로 만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소송 구조, 미국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게 이 미국 형사소송이 당사자주의 구조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주의 구조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은 항상 형사소송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를 계속 놔둔다면 피고인한테 결국 이것은 소송 절차의 어떤 부담을 계속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불리한 어떤 스포츠 경기를 하는 것처럼 놔둬버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비유가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많이 놓여 있는데 그걸 한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권주의 구조는 뭐냐? 사건의 심판이 된 이 법원이 계속 개입을 하는 거예요. 소송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 피고인 이렇게 있다 칩시다.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인으로 A라는 사람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을 막 신문을 해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아니다. A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거짓임을 증명할 B라는 반대 증인을 신청을 하겠다라고 해서 막 신문을 합니다. 서로 간에 교고신문이라고 해서 막 서로 간에 증인에 대해서 먼저 신문하고 반대 신문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판사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다 보니까 아이쿠 나는 C라고 하는 사람한테 A와 B와 그때 그 자리에 동석했던 C라는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야기의 진실이 나올 것 같아. 이 C를 내가 불러다가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이런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세요. 당사자주의, 완벽한 당사자주의 구조라면은 이런 신문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겠죠. 예. 왜냐하면 지금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가 원칙이잖아요. 예.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이 사람이 싸우는데 검사와 피고인이 싸우는데 완벽한 당사자주의 구조라면은 심판이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직권주의 소송 구조에서는 판사 역시도 단순히 심판이 아니라 이 사건에 관해서 실체 진실을 같이 발견해낼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C라는 사람 자기가 직권을 불러다가 신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계 모든 나라의 형사소송법이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구조가 혼합된 구조를 취하고 있고요. 어느 하나만을 택하고 있는 구조는 없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각각의 교수님들마다 약간 생각이 다르지만 어떤 분은 당사자주의 구조를
원칙으로 하되 여기에 직권주의적 요소를 가미했다. 혹은 어떤 분은 반대로 판사 출신 변호사님들이 주로 그렇게 써요. 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직권주의면 판사가 센 거거든요. 예. 근데 변호사 출신 있으면 또 이거는 당사자주의적 요소 뭐 이런 식으로 쓰고 해가지고 두 요소를 모두 겸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보면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다면 이 형사소송은 누가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사소송 누가 하는가 우리가 이따가도 또 보긴 할 건데요. 형사소송의 주체는 자 우리가 법대를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면 쉬워요. 법대 제일 앞쪽에 혹시 여기 중에 저 법원 견학 다 가보셨나요?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다 가보셨어요?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얘기를 좀 해줘. 모르지 피고인석에 앉아본 사람 있을지도. 예. 그러니까 형사소송 우리가 요즘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만큼 막말로 저 형사소송과 헌법재판에 대한 관심이 치열했던 시기가 어디 있어. 대한민국 사람들이 헌법재판소 소장님 이름을 다 안다니까. 심지어 대행 이름을 다 알아요. 그런 케이스가 어디 있냐고요. 예. 자, 법대라고 치면은 이 법대 제일 앞쪽에 합의부 사건임을 전제합니다. 판사가 3명 있다고 전제해요. 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이 재판장이 되겠죠. 재판장 그리고 좌배석 우배석 판사가 앉아있고 이게 법원이겠죠. 그리고 이쪽 여기가 이제 방청석이고 이쪽에는 누가 앉느냐? 검사가 앉습니다. 검사가 앉고요. 예, 공판검사는 상당히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가보면 압니다. 굉장히 의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 누가 앉아있을까요? 피고인이 앉아있겠죠. 피고인과 변호인. 변호인이 좀 가까이 앉고요. 변호인, 여기에 피고인 이렇게 앉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피변 이렇게 앉아있게 되고 여기 가운데 소송 절차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앉아있는 분이 사무관. 법원 행시 붙으면은 이제 여기서 근무를 하시게 되는 법원 사무관이 앉아 계시고 여기에 이제 서무 보시는 서기보 이런 분이 앉아 계세요. 법원 구급 직원분들 이런 분들 앉아 계신데 이분들은 여기서 보든 말든 계속 열심히 쿠팡이라든지 물건들을 많이 사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이 속기사. 그리고 여기에는 증인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쯤에 이제 법정 경위분이 계속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여기 이제 방청석이 쭉 있고 방청석에서 한 3분에 한 번씩 이렇게 핸드폰 볼륨이 이제 올리면 이 아저씨가 쪼르르 나가서 나가주세요 하면 내 거 아닌데 막 이래요. 예, 희한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하는 거 보면은 막 너무 좀 희한한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제 주변에 법조기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막 갑자기 막 일어나가지고 막 무슨 하트 그리고 손가락으로 하트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리고 별별 희한한 분들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이 진행되기가 너무 힘든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형사소송의 주체를 잘 보세요. 법원, 검사, 피고인, 더하기 피고인의 조력자인 변호인 이렇게 총 4사람이 내 주체가 이 형사소송을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이 법원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었죠? 자, 제척, 기피, 회피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기억났으면 좋겠어. 예. 간절해요.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제척, 기피, 회피제도, 형사소송법 제뭐 17조 뭐 이런 데 17조 이하에서 뭐 제척, 기피, 회피제도가 있었고, 자 검사 이야기하면 뭐가 나옵니까? 검사 동일체의 원칙 기억나세요? 검찰청법 제8조 그리고 10조 해가지고
검찰총장을 피라미드의 정점으로 한 행정조직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던 거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바꿀 수 있어. 교체권. 아니면 너 대신 내가 직접 할 수 있고 이러면서 뭐 이제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표와 눈빛 감안해 보고 있군요. 예. 자,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검사는 준사법기관이면서 동시에 행정기관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준사법기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선택과 자기 결재가 굉장히 존중을 받습니다. 판사가 마음대로 1심 판결, 대법원 판결에 반하는 판결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가령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들 항소심에서까지 지금 무죄가 나왔다가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1심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법원의 현 입장과 반대되는 판결 내도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게 되느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행정조직의 특징 때문입니다. 행정조직의 특징은 결재를 받아야 돼요. 윗사람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가야 되고 일반 본인이 뭐 주임 검사다, 담당 검사다. 자기 마음대로 막 결재 도장 찍을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부장검사님 그리고 차장검사님의 결재를 맡아야지 자기의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년 전에 있었던 사건 중에 이제 임은정 검사님이라고 이제 무죄 구형을 했다가 징계받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제 검색해 보세요. 그것까지 다 이야기할 시간 없고.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심 청구를 합니다. 피고인 쪽에서 과거에 이제 처벌을 받았던 쪽에서 재심 청구를 해요. 그러면 변호인 쪽에서는 무죄를 주장을 하겠죠. 무죄를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기존의 입장을 그냥 개진을 해요. 옛날에 30년 전에 했던 그대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을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정말 이게 옛날에 고문받았던 게 너무 명백하다 그런 사건이면 그냥 백지구형을 해요. 아무 말 안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임은정 검사님은 문을 걸어 잠궈버리고 이제 무죄 구형을 했어요.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다가 이제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무서운 조직이죠. 검사동일체의 원칙, 특징은 검사의 준사법기관 더하기 행정기관으로서의 특징 때문이라는 것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피고인과 변호인인데 우리가 나중에 형사 판결서 작성 실무도 보면서 형사증거법 보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요건 냅두고 넘어가 보면, 자, 그러면 이제 형사소송을 누가 하는가까지 우리가 봤어요. 형사소송법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이제 수사의 시작입니다. 수사의 시작. 자, 수사 무섭습니다. 당신이 수사의 대상이 된다. 내사, 피내사자 신분이다. 그거 특히 이제 살 떨리는 일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 수사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 자기가 악플을 달다가 한번 경찰서에 가본 적이 있다. 없습니까? 진짜요? 알고 보면 나보다 경찰서를 다 잘하는 거 아닙니까? 없으세요? 자, 수사라는 게 시작되면 경찰이나 검찰의 권력이 정말 무섭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실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가 수사의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마련을 막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 두려움이라는 거 진짜 그 옛날에 보면 애기들 블로그에다가 뭐 저작권법 위반했다 막 이래가지고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고 막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막 자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알고 보면 정말 별일이 아닌데, 자, 이 수사가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수사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막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임의 수사가 원칙이죠. 그런데 수사란 거는 타인의 목을 조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제한이 있으면 그 제한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당신의 목을 조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제수사죠. 자, 강제수사. 강제. 당신을 강제한다. 어떤 식으로 강제할 수 있을까요? 물건을 가져온다. 예. 이게 대물적 강제처분이죠. 별게 아니라. 물건을 뭐 있는지 보고 가져오는 것. 이게 뭐죠? 수색을 하고 압수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너 어디 살아? 이 자식 너 이거 말이야. 너 고시원 살아? 고시원 지금 다 된 것 같은데 잡아가둡니다. 뭐죠 이게? 대인적 강제처분입니다. 체포죠. 자, 우리가 이따 나중에 또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체포, 구속, 압수, 수색, 검증이라고 하는 대인적 강제처분 그리고 대물적 강제처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시험을 또 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이 결국 재판의 결과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특히 우리가 아까 헌법 제12조를 처음에 살펴봤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주의 원칙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예외들?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범죄를 행하였을 때 이 사람이 도망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긴급 체포도 할 수 있고, 아이쿠 이놈이 막 너 어디가 막 여기 피가 묻어 있는 사람이 막 도망간다. 그러면 이 사람을 현행범 체포도 할 수 있고, 체포와 구속을 하는 과정에서 이놈이 아이쿠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남의 집 들어갔는데 이 사람 희록봉 투약 혐의로 이제 남의 집을 수색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갔더니 막 어린이 이제 아동 청소년 대상 음란물이 그득하더라. 그러면 이거를 이제 거기서 바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별건 압수수색에 관한 논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자, 압수수색 검증에 관한 영장주의 예외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외를 제대로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에 보실 때, 시험을 접하실 때 그때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낼 게 정말 몇 개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어떻게 이렇게 냅니다. 사람들이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제 인권의식이 또 이제 고양되면서 많은 분들이 옛날에 트집 잡지 않던 것들을 불법 수사다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케이스들이 생성이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우리나라 검찰들이 아직 어떤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자, 이러한 임의 수사와 강제 수사를 거쳐가지고 결국 수사를 마무리 지으면 불기소 또는 기소라는 처분을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는 형사소송 절차 실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소, 즉 공소가 제기되는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나오는 게 공판, 형사 재판 단계가 나오고요. 여기에 핵심이 바로 증거 조사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뽀개지게 열심히 외우는 그 증거법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형사소송법 제307조 이하에서 나오는 307조부터 제318조까지 그 몇 개 안 되는 그 조문들이 사람의 머리를 얼마나 뽀개지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감을 익히셨을 거예요. 계속 나와요 앞으로. 예. 뭐 누구로부터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재전문 진술을 또 재전문을 하느니 그냥 지가 나와서 얘기해서 하면 되잖아. 왜 남한테 계속 들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자백배제 법칙, 전문 법칙 등등의 여러 가지, 특히 전문 법칙은 증거법의 핵심이죠. 이 전문 법칙, 위수증 법칙, 자백배제 법칙, 3대 법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증거 법칙을 살펴보게 되고, 이 이후에 기타 공판이 마무리되면은 선고를 하게 되고, 이 선고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 상소 절차와 그리고 특별 절차, 형사 특별 절차 주로 구약식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등등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사례형이나 선택형을 대비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형사소송법 교과서의 그냥 전부예요. 별게 아니고 형사소송법 교과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볼 이 책, 형사소송 절차 실무라는 책은 그 중에 이 공소의 제기부터 사건의 1심 판결의 마무리까지를 법관의 입장에서 형사소송법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갖다 쓴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책들, 이번 형사재판 실무 과목에서 보는 3개의 책들은 모두 이 부분에 내용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같이 놓고 보시면 훨씬 시너지 효과를 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러신 부분은 아직까지 없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요건 지우고요. 우리가 교과서를 다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접을까요? 집에 갈까요? 가면서 저 날씨도 꾸리꾸리한데 닭도리탕 놓고 저 소맥이나 한 그릇 말고 갈까요? 예, 이제 교과서로 넘어오셔가지고요. 교과서 형사소송 절차 실무 2017년판 교과서 3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앞부분은 참 볼 게 없습니다. 예. 3페이지 보시고 형사소송의 역할과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 여기에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3페이지 그냥 넘어가십시오. 4페이지 쭉 넘어가셔서요. 이거 정말 화장실에서 기분 정말 나쁠 때 읽어보면 되게 마음이 안정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게 어디까지 있냐면 자, 9페이지까지 쭉 넘어가시고 그 앞에 읽을 내용 한 개도 없습니다. 그냥 버리시면 되고요. 9페이지 넘어가셔서 형사재판의 특징과 법관의 자세, 이것도 그냥 한번 이거는 볼만한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좀 재밌는 게 많아가지고 이건 읽고 넘어갑니다. 자, 이 중에 자 넘어가셔서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저 제목만 읽어도 충분해요. 가항 보시죠. 법관이 형사재판을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장황하게 쓰여져 있는데요. 가항 보세요. 실체적 진실 발견의 어려움. 나도 어려워. 예, 우리도 어렵죠. 그리고 나항, 타협 없는 판단. 자, 거기에다 밑줄을 좀 쳐놓으시면 좋을 게요. 검찰 실무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고, 자, 거기 보시면 둘째 줄에 우리 형사재판은 유무죄의 판단이 전적으로 법관에게 맞춰져 있고, 또한 미국의 유죄협상제도 플리바게닝, 유죄협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어렵다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 실무 들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검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실 때 플리바게닝을 왜 도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숱하게 들으실 거예요. 왜? 검찰에서 몇 개 이제 수건 사업이 있어요. 들여와야 되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플리바게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이제 영장 항고제. 구속영장을 쳤는데,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아이쿠 구속영장 안 돼 라고 기각을 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다투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진짜 한 15년 더 됐어요. 15년 전부터 영장항고제 도입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검찰에서 제기가 되어 왔어요. 한편으로 경찰에서 지금 뭐 이제 대통령이 또 바뀌면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지만, 경찰에서 검찰의 기소 권한 그리고 검찰이 집중된 수사 권한을 이제 갖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시작된 게 한 60년 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법 교과서에서 항상 나오는 논의의 실익이 보면 이런 학설이 기억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상조설이라고요. 학설들이 적극설, 뭐 부정설, 시기상조설 이렇게 있는데, 이 시기상조설이 70년대부터 나온 얘기예요. 시기상조가 40년 된 거죠. 50년 돼가네요. 영장 항고제 그리고 플리바게닝 제도, 이런 것들이 검찰 실무에 이제 배우시다 보면 형사소송법을 이쪽에서 완전히 이쪽으로 보고 있구나, 이쪽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법원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 아래 10페이지 마지막 줄에서도 보면 형사재판에서 타협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검사 교수님이랑 판사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이런 쪽으로 이제 주제를 잡아서 해보시면 아, 이분들의 생각은 이렇게 박혀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11페이지 넘어와서 적절한 형량과 대면 선고의 어려움, 이것도 골 때리는데요. 거기 중에 보셔야 될 부분은 위에서 8번째 줄 보시면 2007년 4월경 대법원에 설치된 양형위원회, 거기다가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알아놓으십시오. 우리가 어떤 판결이 굉장히 비판받는 판결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언론에서 뭐 최근에는 예를 들어서 뭐 딸내미가 뭐 성추행을 당했다가 그거를 복수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찔러 죽인 사건에서 뭐 10년 나왔는데 어떤 다른 사건에서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최근에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법관의 그 법관의 양형에 대한 재량권을 축소시키고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군을 계속 설정을 해가지고 살인범죄, 뭐 상해범죄, 폭행범죄 등등에 대해서 계속 양형 기준을 설정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양형 책자가 이만한 책자가 계속 매년마다 갱신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러니까 사법 권력이든 검찰 권력이든 계속 어딘가에서 견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11페이지 끝에서 둘째 줄 보시면 그 양형 기준이 참고적인 것이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적 효력. 권고적 효력에 불과하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12페이지 넘어가시면 위에서 셋째 줄 절대 줄치지 마시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러한 대면 선고의 어려움은 양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너 징역 20년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난 너무 어렵고 슬퍼.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슬플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슬플까요? 아니면 눈을 마주치지 않고 선고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 라항, 사건의 다양화, 복잡화 넘어가시고 마항, 구속사건에서의 시간적 제약. 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주일에 나흘 재판을 받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실제로 힘들 거예요. 굉장히 힘듭니다. 일주일에 나흘 재판이라는 건 사실 살인적인 일정인 게 맞아요. 그러나 이 사건을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얽힌 사람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구속기간 내에, 법정 구속기간 내에 전부 다 증인으로 나오게 하고 수사에 대해서, 공소 제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재판을 진행해도 사실 시간이 모자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거 배당받으면 이제 이 사람은 일복이 터지는 거예요. 이 재판부 이런 거 걸리면 진짜 큰일 나요. 이거 옛날 통진당 사건 이런 거 걸리면은 아니 그리고 이거는 워낙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큰 사건이기 때문에 기자들도 많이 따라붙고 그리고 막 출근할 때 되면 또 와가지고 막 염산 들이부을 것 같고 막 이런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중앙지법이나 저기 앞에 가봐요. 희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예. 그래서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한정돼 있다는 것. 어느 정도로 한정돼 있느냐? 여기서 지금 이 형사재판 실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속기간은 형사재판 법원 단계의 구속기간을 의미하고 우리가 검찰 실무 이렇게 배우다 보면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하고 이제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은 며칠인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세요? 며칠이에요? 맞아요. 열흘이에요. 경찰, 검찰 각각 열흘입니다. 그리고 한 번 연장을 해가지고 총 20일까지 검찰에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맨 마지막 날하고 이날의 첫날하고 겹치기 때문에 뭐 29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날짜 계산하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되곤 하는데 이건 뭐 버리고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일자와 그리고 형사 재판에서의 구속 일자 총 한
신금마다 6개월씩의 시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지금 뭐 작년에 촛불시위하고 이런 거 벌써 뭐 몇 달 지나갔잖아요. 여름이잖아요. 작년 막 추울 때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도 저 가끔 그 대한문 근처에 가다 보면 우리 박사모 어르신들께서 태극기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날도 더운데. 자, 그렇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일주일에 4회씩 정말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구속기간의 제한 6개월이라는 1심 신급에 대한 6개월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바항 13페이지 바항. 아, 이거 재밌습니다. 고독한 사색의 연속. 야, 솔직히 고독한 사색은 우리가 더 많이 하지 않아요? 책 보고 있는 게 고독한 사색의 연속이지. 예. 아, 진짜. 이거 왜 쓰는지 이런 건 좀 뺐으면 좋겠어요. 이거 참, 예,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서 거기까지는 보실 게 별로 없고요. 14페이지부터 이제 조금 볼 게 나옵니다. 14페이지. 형사재판의 재판권과 관할권. 형사재판의 재판권. 자, 소파 협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파 협정 많이 들어보실 것이고 3년 전쯤인가요? 소말리아 해적 사건 기억나시죠? 소말리아 해적이 우리나라에 와서 아이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진짜로 네, 소말리아에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살고 싶다고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 동네가. 예. 형사재판권이 뭔지부터 우리가 살펴보죠. 형사재판권. 형사재판권이란 줄을 치시죠. 14페이지 가장 마지막 줄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권한. 이 사람을 재판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한 미국인 스티브 아저씨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냥 딱 봐도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쭉 하다가 걸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재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있을 것 같잖아요. 신정환 생각나잖아요. 예, 댕기병 뭐였더라? 맞죠? 댕기열이죠. 댕기열. 이제 다시 나온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는 사람 전부에게 미치며 우리나라 법원의 형사재판권 이 사람한테 재판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문제인 형사재판권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소파, 외교사절, 군인 군무원 등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자, 군인 군무원이라고 되어 있는 각주 11번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군대. 예,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군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미 그런 곳이 있는데 군인 군무원의 범죄와 기타 특정 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군인이 되면 군사법원이 독점적인 재판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11번 각주에 나와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예비역 육군 대령입니다. 똥별세계라고 합니다. 똥별세계. 실제로 그렇게 부릅니다. 참고로 소위는, 대위는 이제 다이아셋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군을 달기 직전이 이제 대령이에요. 이 대령 아저씨가 방산 비리를 저지르고 여기 또 실탄 300발을 유출을 해가지고 남한테 넘겨버렸어요. 이게 군용물 절도죄거든요. 방산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합니다. 또 방위사업법 위반. 이렇게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지방법원 어디 있는지 아시죠? 몰라요? 설마. 중앙지방법원은 서초와 교대 사이에 있고요. 서울에 법원 몇 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 5개. 5개. 중앙, 동남, 북서 이렇게 있겠죠. 동부지방법원 어디 있을까요? 좀 이런 건 상식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동부지방법원은 이사가 가지고 옛날엔 구의역에 있다가 지금 이사가 가지고 문정동 가든파이브 바로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서부지방법원은 어디 있을까요? 제일 가깝네 여기서. 어디 있을까요? 가까운 역을 맞춰보세요. 상품이라도 걸어야 돼? 목동? 아니야. 목동은 남부지방법원에 가까워요. 서부지방법원은 어디 있을까요? 5호선 라인입니다. 공덕역하고 애호개역 사이에 있고요. 미안해요. 예. 남부지방법원이 제일 가까운 곳은 이제 오목교역 근처에 있고, 그다음에 북부지방법원은 정말 저기 이제 거의 뭐 의정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 중앙지방법원에 지금 이렇게 3가지의 사건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이고 야, 이 죄가 내가 군인 신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지금 군사재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게 적절합니까? 라고 태클을 걸었는데 결국 이 사건 지금 대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아유, 군용물 절도죄는 군사법원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군사법원의 사건이 맞아. 그렇지만 이 다른 사건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제로 재판을 할 수 있는 사건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용물 절도죄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나머지 2개는 우리가 재판을 한다. 군사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중요한 건 아닌데 이해를 좀 하시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 관할 보겠습니다. 15페이지 관할. 관할 옆에다가 사건의 집이라고 하나 써놓으시면 이해가 더 좋을 겁니다. 사건도 집이 있어야죠. 사건의 집입니다. 자, 형사사건, 어떤 사건이 형사소송으로 비하가 되면 그 소송을 어디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조직법 제7조 사항은 기본적으로 단독판사, 한 사람의 판사가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같은 법 제32조 1항에서 합의사건, 3사람의 판사가 해야 되는 사건을 따로 정하고 있어요. 중요한 사건입니다. 더 형량이 높고 중한 사건을 합의부 사건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쭉 넘어가셔서 토지관할 한번 살펴보시죠. 토지관할 16페이지. 토지관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법률이 있는데요. 그건 그 법률 그대로 보시면 되고, 자, 관할구역이 법정돼 있다. 자기가 지방에서 오셨다. 지방에서 오셨다. 어디서 오셨어요? 청주요? 그럼 청주지방법원 이건 너무 쉽지 않아. 자기가 좀 특이한 어디 없습니까? 무슨 경남 고성군이라든지 어디서 사세요? 서울 어디? 서울이 다 당신 집은 아닐 거 아니야. 목동이요? 목동은 어디 관할일까요? 오목교회 옆에 있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그렇죠. 맞아요. 예, 거기서 술 마시다 사람 때리면 글로 가면 돼요. 예. 택시 타면 기본 요금 나오니까 쭉 걸어가시면 됩니다. 댁이 어디세요? 같이 가, 손잡고. 자기 집 앞에서 술 먹고 사람을 때렸을 때 어디로 갈 수 있는지는 좀 한번 생각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이따가 19페이지 이하에서 나올 건데, 사건의 집. 자, 정연식이라는 사람이 있다 칩시다. 정연식. 절대 특정인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특정성이 전혀 없습니다. 내 친구야, 정연식. 왜? 정연식. 우연찮게도 변호사네요. 정연식 변호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여의도에 사십니다. 아이고, 정연석 변호사님도 여의도에 사는데 어찌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특정된 사람이 아니에요. 여의도에 사시는데 왜 지었지? 자, 여의도에서 술 먹으면 화가 나면 사람을 때리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의도에서 정채원 양을 21세, 참고로 정채원이란 이름은 이제 정연석 변호사님의 따님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정채원 양을 이렇게 때려가지고 폭행으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연식 변호사님이 저쪽 제주도에 내려가가지고 펜션에서 딱 술 먹고 이제 놀다가 펜션 하지 말고 저 게스트하우스로 하죠. 싼데. 게스트하우스에서 싸구려 와인을 먹고 취해가지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때려가지고 또 폭행으로 고소가 들어와서 기소가 됐다 치죠. 그러면 이 사건은 어디서 재판을 받게 됩니까? 수사를 받고 어디서 재판을 받게 되냐? 여의도를 관할하는 곳이 어디죠? 남부지방검찰청이고요. 서울 남부지검 그리고 서울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이 사건은 제주지검에서 관할 사건이고 제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내가 이 사건으로 재판받으러 댕기고 이 사건으로 재판받으러 댕기고 되게 힘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넘어가셔서 18페이지 넘어가셔서 사건의 병합이라고 되어 있는 3번 항목을 보시죠. 형사소송법 제11조 가항입니다. 관련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시면 1인이 범한 여러 개의 죄를 관련 사건으로 규정을 하고, 이 관련 사건 18페이지 제일 아래서 셋째 줄 토지 관할 보시면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사건이 관련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즉 정연식이라는 사람이 여의도에서 사람을 때리고 제주도에서 사람을 때리고 이건 한 사람이 범한 여러 개의 범죄잖아요. 전형적인 관련 사건입니다. 이 관련 사건에 대해서 정연식이라는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 사람을 집에서 가까운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사가 한 건으로, 즉 제주도에 있는 사건을 이송을 받아서 검사가 넘겨받아서 이 사건과 이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페이지 넘어가서, 이것도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객관식으로 조금 대비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 사례형이나 기록형으로는 절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각각 다른 법원에 기소된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각 법원에 공통된 직근상급법원이 병합심리할 법원을 지정하여 그 법원으로 하여금 심리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형사소송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 자, 아까 우리가 서울 남부지방법원 한반도를 그려보겠습니다. 한반도, 제주도, 울릉도, 독도, 완벽한 한반도죠. 서울 남부지방법원, 남부, 그리고 제주지방법원, 이렇게 두 군데에 기소가 되어 있으면 이 기소된 것을 각각 다른 법원에 기소된 경우에요. 지금 19페이지 첫째 줄 보시면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런 경우엔 피고인이 신청을 하겠죠. 나 제주도까지 재판받으러 가기 너무 힘들어요. 이거 남부지방법원으로 이 사건을 옮겨주세요 라고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신청에 의해서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 자, 남부지방법원의 위에 있는 상급법원은 어디일까요? 자, 이렇게 바꿔 생각해보죠. 제일 위에 있는 법원은 어디일까요? 대법원이겠죠. 대법원. 아래 이제 몇 개 고등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방법원, 그리고 지원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지금 사건을 살펴보면 여기에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있고요. 여기에 제주지방법원이 있어요. 그런데 남부지방법원의 직근상급법원은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항소하면 사건이 서울 고등법원으로 올라가고, 제주지방법원에서 건수 친 사건을 항소를 하면 어디로 올라가느냐? 광주고등법원으로 올라가요. 자, 이 남부지방법원과 서울 남부지방법원과 제주지방법원의 직근상급법원, 가장 우리가 엄마 아빠를 같이 하는 법원은 어딘가요? 이런 경우에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서 만나잖아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대법원이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대법원이 너 집이 너 남부니까 남부에서 해. 대법원이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만약 남부지방법원과 수원지법 안산지원이다 라고 한다면 안산지원과 남부지방법원의 직근상급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관할에 대한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시험에 나온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19페이지의 중간 부분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이 제1심과 항소심의 관계입니다. 항소심의 구조론에 대해서 이때부터는 형사소송법을 거의 안 보시게 되더라고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때부터는 잘 안 보시게 되는데 형사소송법,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가 이런 것들 테마로 공부해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항소심의 구조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호심 겸 속심 구조를 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항소심은 사실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심이라는 건 사실관계의 존부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의 존부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다툽니다. 법률심이에요. 자, 비유를 하자면 형사 1심은 축구 경기의 전반전이에요. 형사 항소심은 후반전입니다. 그리고 3심, 상고심은 비디오 판독이에요. 즉 1심에서 1대0 졌다. 이 결과를 그대로 안고 항소심에서 2대1로 뒤집을 수 있고 그리고 다만 3심에서는 새롭게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엑스트라 타임을 갖는 게 아니라 그래 90분 전후반 90분 경기한 거 우리가 다시 쫙 한번 돌려볼게. 그때 심판이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거 잘못했다고 다시 경기 치르게 할게.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심의 기준에 택할 때 이제 후반전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실심. 그렇지만 전반전의 결과를 그대로 끌고 간다는 의미에서 사후심적 요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셔서 20페이지.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은 우리가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라고 했을 때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선고를 받았다고 쳤을 때 형사소송법은 항소장을 판결 선고일로부터 며칠 내에 7일 내에 원심법원에 제출. 이거는 이제 되게 치사하게 문제를 내면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요.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내에 원심법원에 제출입니다. 원심법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갈 때 2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주는 게 아니라 1학년 담임 선생님한테 줘요. 자,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로부터가 아니라 둘째 줄입니다. 공판정에서 판결을 선고받은 때부터 항소기간이 진행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출석이 형사재판에서는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민사재판은 출석 안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항소장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원심 법원에다 제출을 하고 그래서 항소장이라는 서면을 나중에 저는 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서면은 서울 고등법원 귀중 이런 식으로 써놓고 실제로 접수할 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부에다가 제출을 하게 됩니다. 이건 그냥 알아두세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는 조금 감이 안 잡히실 겁니다. 자, 그리고 16번 각주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거고요. 형사판결은 선고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고 선고는 주문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낭독한 주문이 원본 판결에 그것과 다른 경우에 검사가 버벅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판사님이 버벅대가지고 그런 경우에 검사는 낭독된 형으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판결의 집행은 검사가 합니다. 판결의 집행은 검사가 하고 집행과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판결문에는 징역 3년으로 되어 있는데 판사가 거기서 징역 2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징역 2년으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 뭐 이거는 나중에 그냥 여러분들 실제 이제 실무에 나가셔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나항 다항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17번 각주를 한번 볼까요? 대신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형사소송은 1심 집중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재판 제대로 해가지고 이 재판의 결론을 갖고 가는 것이 형사소송의 당사자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이제 이용훈 전 대법원장님의 이야기 하에 지금 한 10년 이상 계속 이런 쪽으로 형사소송 절차가 발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각주 17번에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요. 피고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2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 뭐 아프리카 TV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이제 보다 보면 거기에 이제 소위 말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이런 거 이제 막 보죠. 나오죠.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그거 타겟팅 광고인데 없으세요? 뭐 여기 가입하시면 뭐 10,000원 무료로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많이 나와요. 예.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이 한창 도박을 많이 할 나이거든요. 진짜로 이런 사람들이 요즘 이제 하는 게 막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런 거 하고 24시간 열려 있는 주식에 다 망해라 이러면서 하죠. 참고로 이더리움이 요즘 팍팍 떨어져서 기분이 좋아요. 왜? 내가 투자를 안 했거든. 내가 투자를 안 했는데 막 떨어지면 너무 기분이 좋아. 다 망해라 이러면서. 자, 이 불법 도박이 뭐냐면 이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죄거든요. 게임산업법 위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을 한 거예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1심에서 징역이 10월, 8월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1심 10월, 8월 경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소를 했죠. 야, 지금 이렇게 10월, 8월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집행유예를 붙여달라. 이렇게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재판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공소사실에 이제 나와 있던 범죄 내용보다 얘네 범죄 내용이 되게 중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이 어떻게 바뀌었냐? 징역 4년. 그리고 이 사람이 징역 1년 6월. 자, 10월이 8월이 이제 4년이 1년 6월로 바뀌면 이거는 거의 이거 죽죠, 이거. 아유, 이거 이제 5배가 늘어난 건데, 이게 말이 좋아서 그렇지. 이렇게 되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게 폭탄 맞은 거죠. 폭탄을 맞아서 상고를 한 겁니다. 아니, 1심에서 징역 이렇게 선고를 해놓고 항소심에서 지금 5배, 3배 이렇게 선고를 한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항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항소심에서 재판을 해보니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한 판결입니다. 어려운 판결은 아니고요. 그 다음 형사재판의 소송 관계자 제목만 보시면 됩니다. 제목 보시면 법원 있고요. 검사 있고 피고인 있고 변호인 있고 변호인에는 뭐 특별변호인, 국선변호인, 사선변호인 뭐 이렇게 있고 교도관 있고 쭉 넘어가셔서 형사 판결 및 형사 기록 이거는 형사 판결서 작성 실무 이제 나중에 3번째 책을 볼 때 더 훨씬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잠시 쉬셨다가 제1심 공판 절차 33페이지부터 보시죠. 쉬었다 가시죠.